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소환 통보 2주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 씨 조사를 끝으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의원들 모임인 철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국민의힘은 김혜경 수사 물타기냐며 맞받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복지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주거지에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모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맡고 있는 안미영 특검이 이성용 당시 공군 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이 공군 수뇌부를 직접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80억 원대의 벌금과 추징금을 걷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국민으로 넘긴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건물 지분의 절반은 여전히 부인 김 씨의 소유라며 이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345원을 넘어섰습니다.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환율 급등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이 만들었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따라 포토라인도 사라졌었죠. 그런데 이 포토라인이 오늘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말이죠. 경찰 수사 공보 규칙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이 언제 출석하는지 공개하면 안 되고 출석 과정을 언론이 촬영하게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인권을 침해하거나 망신 주기로 약용된다는 지적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오후 2시 경기 남부경찰청이라는 출석 정보를 알린 건 경찰이 아닌 김혜경 씨 측이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언론이 경찰서로 달려갔고 사실상 포토라인이 등장하게 된 거죠. 다만 특정 지점에 멈춰 서지도 않았고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도 안 했으니 정확히 포토라인이 등장한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뉴스7 오늘은 먼저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윤기란 기자, 조사 어떻게 끝났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네, 김혜경 씨가 출석한 경기 남부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이곳에 도착해 조사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몰려든 취재진이 민원실에서 신원 확인을 거치고 조사실로 이동하는 김 씨에게 질문을 쏟아냈는데 김 씨는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베스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사과 당시 책임질 부분 있으면 지겠다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네, 변호인 한 명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조사실 건물로 들어간 김 씨는 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조금 전 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소환 조사 전에 이재명 의원 측에서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렸죠. 앞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고 알린 것도 이 의원 측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재명 의원 측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 씨의 소환 시점이 관심사였는데 경찰이 아닌 이 의원 쪽에서 출석 정보를 먼저 밝힌 겁니다. 이후 취재진이 주말을 포함해 매일 경기 남부경찰청 앞을 지켰는데요. 오늘도 이재명 의원 측에선 김 씨의 출석 시간을 SNS를 통해 미리 알렸습니다. 물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뜻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7만 8천 원 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한다. 법인카드 사용을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내용을 강조한 걸 보면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난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나면 그럼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네, 김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개인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불법 처방전은 발급받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김 씨의 의전을 담당하던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여기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직접 지시나
아니면 암묵적 승인이 있었는지를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이달 중순쯤 법인카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했고 의혹을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자와 배 씨에 대한 조사도 마친 만큼 의혹의 당사자인 김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곧 수사 결과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 앞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김혜경 씨 소환 조사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와 관련해 사회부 오지혜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네. 오늘 김혜경 씨 조사의 핵심은 7만 8천 원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의원 측에서도 이렇게 추석 이유를 설명했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관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8월입니다. 김혜경 씨가 대선 예비 경선이 끝난 직후 광화문 식당에서 도청 법인카드로 동석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부인 이 3명의 식비를 계산한 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였는지 아니었는지 이걸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 씨를 상대로 확인 중인 내용도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데요. 네. 김 씨가 식비 7만 8천 원을 결제할 때 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알았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김 씨 측은 앞서 부인해왔던 만큼 조사 내용도 간단했을 텐데요. 조서 열람 시간도 오래 안 걸렸는지 방금 보신 것처럼 조사도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정을 넘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벌써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찰이 김 씨를 또 불러서 조사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다음 달 9일이죠. 네, 9일 맞는데요. 그래서 MBN 취재를 종합해 본 결과 경찰은 일단 김 씨에 대한 조사 오늘 한 번으로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아, 예. 대질 조사는 없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김 씨의 진술 내용과 배모 씨 등 주변 관계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은 이 김혜경 씨가 묵인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지시를 했는지 등 이 혐의를 입증한다면 다음 주 검찰에 아마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당장 오는 28일인데 추가 일정 조율도 어렵고 야당 탄압이다, 망신주기다 이런 괜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한다는 건데요. 한번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보고받기로 공소시효 완료 전에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아마 검찰과 협의를 해서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그런데 사실 선거사범의 경우 금품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7만 8천 원 애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 선거사범 어떤 판례가 나왔는지 아. 한번 찾아봤는데요.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마을 주민에게 무료 이발을 해줬다가 기소된 한 지방의원이 있었습니다. 최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무료 이발 봉사였지만 해당 의원은 주민 8명에게 1인당 5천 원씩 총 4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확정 판결까지는 아마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이게 1심 선고거든요. 네. 하지만 자원봉사도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건 뭐 자원봉사하고는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좀 더 나아가서 볼 수 있는 사안이라 이겁니다. 네네. 김 씨의 소환은 예상됐던 수순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별로 동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 씨의 경찰 출석, 이재명 의원의 SNS를 통해 알려졌죠. 이 의원은 특유의 사이다 화법이 없이 당시 김 씨의 식사비를 정치자금 카드로 한 건 적법했고 또 동석자 3명의 식사비는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몰랐고 또 제보자를 현장에서 보지 못했다 이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도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소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소될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그 사모인 김혜경 여사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추적 오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이 철험회를 중심으로 일명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대통령 관저 수주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쳐보자는 건데 당론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이용 의혹 수사를 물타기 하는 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주요 내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관저수주 특혜 의혹, 경력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밝히자는 게 골자입니다.
김 의원을 포함해 철험회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 의원들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과 부인 김혜경 씨 수사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라거나 거대 야당의 입법권을 흉기로 대선 패배 복수를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라고 격앙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 이게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때 이럴 때 특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 문재인 정부 때 고발된 사건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를 했다는 얘기냐고 반문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국회에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이 출석한 운영위 전체 회의가 뜨거웠습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은 김정숙 여사의 의복으로 맞받았고 새로 들어온 김은혜 홍보수석의 경찰 조사 여부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업무보고는 시작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놓고 한바탕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들어온 김은혜 홍보수석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6월 1일 투표날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논문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복 논란 관련 영상을 틀며 맞받기도 했습니다. 구 아무개 교수님이 자기 논문을 그대로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그대로 복붙해서 표절했다고 여러 군데 나와서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지인인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채용되어 근무했었습니다. 추천자가 누구였는지는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 씨의 딸이 프랑스 국적자라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운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의혹도 거론됐는데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아십니까? 대통령실에서 기업한테 전성배 조심하라는 이 워닝을 줬다. 공문으로 하셨습니까? 구두로 하셨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민정수석실을 사실상 폐지한 핵심적인 이유가 대통령 친인척의 프리존. 오전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이 출석했고 경찰국 신설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이 논란이 됐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어젯밤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에선 수해복구 현장에서 막말을 한 김성원 의원의 징계 절차가 게시됐는데 그런데 정작 관심은 권은희 의원에게 쏠렸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었거든요. 권 의원은 윤리위가 아니라 윤리 참칭위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 국민의힘 혁신위에선 공천시 윤리위의 권한을 강화하자고 하고 있어서 이 또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건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권 의원은 SNS를 통해 윤리위가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윤리참칭위원회가 돼 정당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 사유가 적시되지 않은 통지서가 와서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게 징계 대상이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데 당원 및 당규 등을 위반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게 다룰 것이고 당내 일각은 권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천하람 혁신위원은 과거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 당론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가 사실상 징계를 받았던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윤리위의 결정을 보면 윤리위가 오히려 반윤 아닌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중시 기조에서 벗어나 있는 윤리위부터 오히려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윤리위가 공천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한 혁신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유력하고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친이재명계라고 하죠. 이재명의 민주당에 반대하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독일 히틀러의 나치당까지 언급하며 당원 투표를 당 최고 의결기구로 하는 내용의 당원 개정에 반대했는데 친명계에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에 이재명 의원이 유력해진 가운데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전 당원 투표를 당 최고 의결기구로 하는 내용의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신설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의가 있는데 반대 토론을 할 수 없는 회의가 무슨 회의입니까 이게. 반대 투표 던져서 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민주주의는 단순 다수의 결정이 아닌 다수의 옳은 결정을 고르는 제도라며 독일 나치당도 다수당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떤 정당이든 어떤 국민도 비판받고 늘 견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어느 특정인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돼가고 있습니다. 팬덤이 강한 친이재명계 지도부 탄생이 유력해지자 이재명 힘 빼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거는 당원들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대통령이 국민 못 믿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 당원 투표 신설안은 내일 열리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로 결정될 예정인데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투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박장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감사원이 하반기 감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백신 수급 문제도 들여다본다고요? 네, 오늘 오전 있었던 감사위원 회의에서 정해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백신 수급 문제나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고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감사위에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도 직접 출석해 사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난 정부 사안을 갖고 지금 현재 야당과 많이 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2020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감사하다가 직에서 당시 밀려났었고 네네. 이번 정부 들어 6월 사무총장에 임명됐는데요. 먼저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정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적 오만 가지 그런 너저분한 압력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또 지난달에도 감사원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야당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까지는 비정상이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동아의 2022년 7월 19일자 인터뷰를 보니까 그 기간이 뭐냐라고 하니까 전 정권 5년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내부 사정이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질문을 그럼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과 같이 하반기 감사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방역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야말로 정치 방역이라며 무리한 감사가 코로나 대응 체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오늘도 또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라고 지칭했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에 들어있는 말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두환 신군부에 빗댔습니다.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면 신군부처럼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전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었고요.
또 비대위가 구성된 일련의 절차를 계엄령에 빗댔습니다. 어제 MBN 판도라에 출연해서는 윤 대통령을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비겁한 황제 코모두스에 빗댔습니다. 황제 본인이 직접 검찰사랑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랬을 때 황제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뭘 했냐면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가가지고 옆구리 한번 칼로 푹 찌르고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김기현. 참 발언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또 더한 반발이 나왔죠. 네, 탄원서에 또 김기현, 주호영 의원이 언급이 됐습니다. 법원 권위에 도전하며 당내 권력 쟁탈 시도를 하고 또 그 시도가 법원에서 바로 잡아진다고 해도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했다고 표현했는데요. 두 명 모두 여기에 반박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뭐라고 했나요? 네, 김기현 의원은 천동설을 언급하면서 상상은 자유지만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돼 자신을 파괴한다며 절대자의 면책 특권 부여 주장이 망상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안전핀, 뽑힌, 수리탄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질의는 8시부터 속개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일단 건진법사 인사 개입 의혹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앞서 건진법사 전모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전 씨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건진법사 아시냐는 질문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모른다. 또 대통령실에서 기업한테 전 씨를 조심하라는 워딩을 줬다. 구두로 줬냐, 공문으로 줬냐는 질문에는 처음 듣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 등 국정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지려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비서실 어떤 직원들도 마음대로 사의를 표명할 그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대통령이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다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실에 대한 운영위 질의가 오후 5시쯤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밤 아주 늦게까지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계속해서 취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치톡톡 박자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원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1년 넘게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희 기자입니다. 숨진 세 모녀는 생활고로 1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건보료 체납 이력으로 취약 가구를 파악하도록 했지만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 모녀가 2년 전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를 했는데 화성시 담당자가 찾아갔을 땐 거처를 옮긴 뒤였고 전입신고를 안 해 수원시에서는 관련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 복지 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주거지를 이렇게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정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수원 세 모녀가 돌아가신 일은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먼저 챙기지 못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180억 원대 벌금과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공매로 넘긴 건 정당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건물 지분의 절반은 여전히 부인의 소유라며 공동명의거든요. 당분간은 이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78년에 구입한 논현동 단독주택입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이 건물은 지난해 공매에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총 187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7월 111억 5천만 원에 낙찰됐지만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정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한꺼번에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 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까지 공매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당장 거처를 옮길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물 지분의 절반은 여전히 이 전 대통령의 아내 김윤옥 여사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6월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자택에 머물며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측은 남아있는 매각 취소 소송 결과까지 지켜본 뒤에 낙찰자와 임대 계약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특검이 당시 공군 최고 책임자였던 이성용 전 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죠. 내일은 또 다른 공군 책임자인 소환도 예정돼 있어서 수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이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섭니다. 특검 참고인 조사 앞두고 계신데 전 공군 참모총장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 중인 안미영 특검이 당시 공군 최고 책임자였던 이 전 총장을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이 공군 수뇌부를 직접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전 총장은 이 중사의 사망과 가해자 송치 당시 관련 내용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뒤늦게 보고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또 당시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군검찰의 구속 검토 지시를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에서 무시했다는 의혹까지 일자 책임을 통감한다며 취임 8개월 만에 사직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총장에 대해 수사 무마와 공군 수뇌부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일은 부실초동 수사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되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여성 혼자 사는 집까지 들어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여성을 묶고 성폭행하는 등 범행도 계획적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장면이 담긴 당시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새벽 2시가 넘은 한 원룸촌. 한 여성이 누군가와 헤어진 뒤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성이 집에 도착한 순간 골목길에서 가방을 맨 남성이 불쑥 나타납니다. 여성 혼자 원룸에 들어간 것을 지켜본 남성은 여성이 잠들 때까지 1시간가량 밖에서 서성입니다. 이어 여성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습니다. 남성은 이 가스배관을 타고 2층 원룸 방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원룸에서 30대 남성의 지문을 발견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성범죄를 하기 위해서 가방에 청테이프, 전기구 등을 사전에 챙겨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원룸 주거 여성들은 불안합니다. 밤 12시부터 2시까지의 순찰이나 이제 출동 빈도수를 좀 더 늘려주시면 좋겠고. 사건 현장 주변을 확인했더니 방범창이 없거나 출입구에 CCTV가 없는 원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1인 가구 여성을 보호하는 방범 환경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남편이 이혼 위자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 측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얼마 전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난동과 함께 불을 지른 적도 있었죠. 변호사들 사이에서 무서워서 변론을 못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골목 구석구석을 살펴보더니 잠시 후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서울 대림동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이곳 법률사무소 인근 골목에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지만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고 범행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남성은 아내 쪽에서 위자료를 깎아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아내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법조인에 대한 신변 위협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6월에는 50대 남성이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다가 이런 테러와 같은 참사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들 모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대한변협 측은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와 그 직원들에게 보복을 하면 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올라오는 휴대전화 삽니다라는 광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훔치거나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해 중국으로 팔아넘기려 한 대학생과 회사원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거든요. 중국으로 훔친 휴대전화를 보낸 사람은 중국 작물업자들이 물건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면서 돈을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작물이니 신고도 못했죠. 안진우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가는 한 남성. 조수석으로 올라타더니 차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손에 뭔가를 쥐고 사라집니다. 이 남성이 차에서 훔친 건 휴대전화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은 분실폰이나 도난폰을 삽니다란 작물폰 매입 광고를 보고 훔친 휴대전화를 중국에 팔아넘기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모두 29명.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들은 훔치거나 택시 등에서 주운 휴대전화 64대를 중국에 보내려 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과 직장인 피의자들은 대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세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수화물 안에 옷등을 넣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중국에 보냈지만 중국인 작물업자가 물건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려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폰인지 사진 찍어 보내라. 그러면 기종을 보고 가격을 그 이후로부터 연락을 두절해버리지. 경찰은 세관 등과 공주에 배송 중이던 스마트폰 64대를 압수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당시 비가 내릴 때 피해를 키웠던 원인 중 하나가 꽉 막힌 빗물바지와 배수로였죠. 빗물바지만 잘 뚫려 있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쓰레기와 오물로 막혀있다 보니 빗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홍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쓰레기통 바로 옆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담배꽁초들. 다른 쓰레기들과 뒤섞여 배수로를 꽉 막았습니다. 빗물바지 옆엔 행인들이 지나가다 버린 쓰레기가 가득하고 수북이 쌓인 가정용 쓰레기와 일회용 컵들이 배수로를 막기도 합니다. 담배꽁초가 많다 보니까 비가 올 때 막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골목에는 이렇게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에 휩쓸려 이 빗물바지를 막아 침수 피해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지자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쓰레기가 없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보름 전 비 피해가 있었던 다른 지역도 살펴봤습니다. 냄새 민원 때문에 빗물바지에 따로 덮개를 만든 곳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냄새는 해결할 수 있어도 큰 비가 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물이 바로 들어가거든. 그러면 훨씬 물이 잘 빠지는 거죠. 이게 쓰레기에 끼고 하면은 들어가질 않아요. 빗물바지에 쓰레기가 쌓이고 덮개까지 있으면 침수 피해를 3배 이상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침수 위험 지역엔 빗물바지 덮개를 없애고 빗물이 더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물이 모일 때 모이는 양상을 파악해가지고 연속으로 쳐주면은 물이 관로 속으로 이제 잘 들어가는 거거든요. 평소엔 별 쓸모를 느끼지 못하지만 큰 비가 내릴 땐 빗물바지가 소중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땜질 해법에 앞서 우리 주변 빗물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세로 돌아서지만 위중증 또 사망자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해도 초, 중, 고 대면 수업은 유지한다고도 했죠. 이미 일부 지역에선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어간 만큼 권역별로 병상 여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조희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검사 수요가 몰리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는 15만 258명으로 2주 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최고치인 18만 명에 못 미치는 수치로 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초중고교의 대면 수업은 유지됩니다. 일상 회복의 지속 차원에서 확진자 증가 시에도 대면 수업은 유지하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비교과 활동, 체험 활동, 야외 수업 등 최대한 자제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위중증 사망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더라도 당분간은 이 수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아직 병상 여유가 있지만 부산 71.4%, 강원도는 75% 등 일부 지역의 중환자 병상 여력은 포화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80%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권역별 병상 배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지역적인 편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60세 이상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처방률이 20.8%로 집계됐다며 더 적극적인 처방을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2020년) 산불과 홍수 등 각종 재난으로 우리는 75명의 이웃을 잃었고 1조 3천억 원의 재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재난은 2015년부터 점점 더 늘고 있죠. 기후변화는 앞으로 다가올 재난이 더 막강하다는 것을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MBN 특별기획 재난 그 후의 기록과 삶에선 각종 재난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의 이재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사회 시스템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민들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것을 넘어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조사해보니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선 빈곤층이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이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두빛 새 생명이 그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지만 통째로 수시돼버린 나무에는 화마가 핥힌 검은 상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19년 4월 4일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모여있던 시간 강원도 고성의 야산에서 작은 불이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건조했고 강풍이 불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평온하던 고성 일대를 집어삼켰습니다. 아로니아 농장을 운영하던 김동아 씨는 농장이 모두 불에 탔고 3년이 지난 지금도 집도 없이 창고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이제 모르겠고, 지금 이제 감각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감각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이제 무감각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하고. 2020년 구례마을을 덮친 섬진강 홍수. 2년이 지났지만 피해 주민들은 지금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년 돼가네요. 이달 말이. 소가 30마리였는데요. 다 떠내려가 버리고 일단 걸어서 부상을 당했던 어쨌든 걸어서 들어온 건 11마리 들어왔어요. 10년 정도를 가야 어느 정도 복구가 된다라고 봐야죠. 불과 물, 지진으로 집과 살림살이, 전 재산을 잃은 이들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로 받은 것은 한 달에 50만 원이 되지 않는 긴급 복지지원금과 주택 복구 비용 1,6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2달만 지급되기 때문에 당장 생계가 막막한 산불 이재민들은 잿더미가 된 산에 올라 고사리를 캐야 했습니다. 고추 농사도 좀 짓고 건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짓고 이래가지고 팔고 이래서 좀 쓰고 살았는데 지금 이 불나고는 그만 건조기도 다 타버리고 고사리 팔아서 그래서 한 20만 원씩 보태가지고 쓰고 노령연금 나와서 쓰고. MBN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11개 지역의 근로와 재산 형태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에서는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차상위 계층이 재난 발생 1년 후에 7.2%, 2년 후에는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인 3.2%, 4.9%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재난 이후 시간이 갈수록 지역 주민들의 삶은 팍팍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재난이 이재민의 일상뿐 아니라 미래의 희망까지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삶 자체가 무너지고 그래 버리니까 저도 답답하죠. 사회적으로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에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직 뭐 그거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아마. 진짜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한참을 으르렁거리며 서로 교류하지 않던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39년간의 적대 관계를 끊고 두 손을 맞잡고는 서로에게 최대의 교역국이자 전략적 동반자가 됩니다. 하지만 좋은 시기는 잠깐, 수교 10년 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쪽 나라가 다른 나라의 역사를 자기네 것이라며 우기기 시작하거든요. 중앙정부 주도의 동북공정은 2007년에 끝나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2016년 양국 관계엔 큰 금이 갑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 배치 때문입니다.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중국입니다. 내일이 한중 수교 30주년 되는 날입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한중 관계지만 수교 체결 당시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주변국들의 반발을 뚫고 수교를 체결하기 위해 양국 외교관들은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아내에게 출장 행선지조차 비밀로 하는 밀실 협상을 이어갈 정도였죠. 강경호 기자가 수교 협상 당시의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중 수교 협상은 북방 외교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노태우 정부의 의지와 테난먼 사태 이후 계속된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겠다는 중국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협상이 공개되면 북한과 대만은 들고 일어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극비리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실무교섭 대표를 맡은 권병현 전 주중대사는 아내에게 행선지조차 밝힐 수 없었습니다. 집사람한테도 얘기 못했죠. 좀 더운 지방 가느냐, 추운 지방 가느냐. 그것도 내가 묵비권 행사였어요. 양국으로 가는 밀실 협상 속에 수교는 불과 넉 달 만에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라는 중국 측 요구와 대만과의 특수관계를 유지한다는 우리 측 입장이 충돌했는데 실마리를 푼 건 다름 아닌 중국의 전통술 마오타이주였습니다. 자정이 넘을 때까지 마오타이를 다 먹고 중국 대표단을 불러가지고 마오타이를 좀 더 보내줄 수 있느냐. 거기서 또 상당히 허심탄회한 자리가. 각고의 노력 끝에 체결된 수교지만 오늘날의 한중 관계에는 위기라는 평가가 잇따릅니다. 30년 전 주역이었던 원로 외교관은 목이 마를 때 물을 건넨 이웃을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음수사원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이웃 관계라는 것은 100%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음수사원. 마시고 난 뒤에는 그 우물을 누가 팠지? 그 우물의 근원이 어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7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 귀중한 문화재죠. 그런데 국빈을 맡던 영빈관에서 파격적인 의상과 포즈로 또 누워서 사진을 찍는다면 어떨까요? 한 패션 잡지가 찍은 화보 이야기입니다. 야권에선 일제가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바꾼 것에 빗대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영빈관. 모델 한혜진이 분홍색 꽃송이로 장식된 드레스를 입고 의자에 누워 포즈를 취합니다. 본관 접견실에서는 어깨가 드러나는 검은색 드레스에 갓을 연상시키는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모델 김연경은 본관 중앙계단의 금수 강산도 앞에서 남색 드레스를 입고 한쪽 다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패션 잡지 보그코리아가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청와대에서 촬영한 한복 패션 화보입니다. 그런데 사진이 공개되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에서 패셔너블을 촬영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부터 파격적인 의상과 포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일제가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바꾼 것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보고 촬영 지금 벌어진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문제의 핵심은 졸속 개방과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문화재청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열린 청와대를 새롭게 소개하고자 촬영을 허가했다면서도 다양한 견해와 우려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창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의 촬영 및 장소 사용 허가에 신중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 기업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침대 전시를 했다가 논란이 빚어지는 등 74년 만에 공개된 청와대를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체포 과정에서의 무차별적인 폭력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죽을 뻔했다는 말이 왜 나왔나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아칸소주에서 벌어진 용의자 체포 과정 영상입니다. 경찰관 3명 가운데 1명이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심지어 들었다가 바닥에 내리칩니다. 한 경찰관은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하고 다른 경찰관은 무릎과 발로 계속 가격합니다. 차량 안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촬영했던 시민이 경찰을 제지하려 나섰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다음에서야 경찰관의 폭력은 멈췄습니다. 27살 용의자는 주유소에서 점원을 위협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용의자 변호인은 경찰의 폭력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fight was escalating with those officers, and you hear that woman on that video yelling, and whoever that is, I think she could have saved his life. 경찰은 용의자가 처음에는 체포에 협조적이었지만 이후에 공격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목격자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That is reprehensible conduct in which a suspect is beat in that fashion. We saw a glimpse of that. It is under investigation.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들은 직무에서 배제된 채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영향을 준 극우 사상가의 딸이 차량 폭발로 숨진 것을 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요원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내일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지 6개월 되는 날, 우크라이나의 독립 31주년 기념일이기도 한 만큼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행사나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자동차가 폭발하면서 숨진 다리아 두기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극우 사상가 두긴의 딸입니다. 두기나가 운전하던 도중 차량에 설치된 폭발물 의심 장치가 터진 건데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우크라이나 비밀 요원이 용의자라고 밝혔습니다. The Ukrainian operative, a woman together with her 12-year-old daughter, entered Russia on July 23rd and then moved into a housing complex where Daria Dugina also lived at the time in order to collect information.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은 러시아와 같은 범죄 국가가 아니라며 연관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Так вона приплітає туди полк Азов. Я не здивуюсь, якщо зараз з'являться вибиті на допитах на якихось...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6개월이 되는 날이자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내일 대규모 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와 정부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분간 공개 행사와 모임 금지를 당부했지만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Telecommunications Security and Privacy Act. Invasion of privacy is more like it. 도청과 감청을 합법화해달라는 미국 국가안보국의 회의를 강직하게 버티던 공화당 소속 필 의원. 결국 그는 정보 당국에서 은밀하게 살해됩니다. 영화에서처럼 사람들의 통화나 대화를 몰래 엿듣는 건 정보기관이나 수사당국의 수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감청영장은 엄하게 제한하고 있죠. 그런데 손쉽게 녹음이 가능한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통화를 녹취해 정치적 폭로에 활용하기도 하고 고소 고발의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때도 윤석열 후보 측에선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통화 내용 공개로 이재명 후보도 가족사와 사생활을 둘러싼 녹취로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선 논란의 한가운데 통화 녹취록이 자리했던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 없는 녹음은 모두 불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자고요. 사실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내 음성이 녹음되거나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고 미국 일부 주와 몇몇 해외 국가에서는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아예 금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사의 갑질이나 성희롱 발언, 직장 동료들의 노골적인 왕따 등을 고소 고발하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겁니다. 녹음한다 해도 불법이니 되레 피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정치권과 사회 비리를 파헤치는 언론의 취재에도 물론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겁니다. 우리가 왜 약을 먹을까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 녹음의 부작용을 우려해 금지시켰다가 더 큰 병이 생기면 어쩌죠? 그 정도 대책은 준비하고 법 개정을 얘기하는 거 맞겠죠?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막는 게 능사는 아니다 였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오르는 걸까요? 환율이 또 연고점을 돌파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간만에 나온 대통령의 우려 표명도 외환당국의 개입도 환율 상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1달러에 1,400원도 이제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원 오른 1,341.8원에 개장하며 하루 만에 연고점을 경신하더니 단숨에 1,345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환율 상승에 우려하며 관련 의지를 밝혔습니다.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의 이 통화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후 30분이 채 되지 않은 9시 24분. 외환당국은 최근 환율 상승 과정에서 투기적 요인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3일 이후 2달여 만에 나온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이었습니다. 대통령 발언과 외환당국 개입까지 이어지자 잠시 주춤했던 환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상승으로 방향을 다시 틀었습니다. 결국 어제보다 5.7원 오른 1,345.5원으로 마감해 또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달러당 1,400원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에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결정 회의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상당히 좀 불안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1,350원을 뚫을 경우에는 1,400원까지 또 금방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항공업계 등 환율 변화에 취약한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경영에 악영향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앞으로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소비자들의 심리를 담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지난달보다 조금이지만 하락했습니다. 무려 8달 만인데요. 이제 진짜 그만 좀 물가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2,000원을 훌쩍 넘었던 휘발유 값이 1,6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1,900원대 이럴 때 2,000원 하는 때보다는 지금 1,600원대 하니까 훨씬 좀 살기가 수월해진 것 같아요.
유가 하락을 기점으로 지난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올 초 2.6%로 시작해 매달 상승을 거듭하며 지난달 4.7%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겁니다. 글로벌 물가 흐름, 정점 통과와 함께 대내적으로도 유가 하락, 하반기 물가 정점을 지날 것이라는 정부 발표 등이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주어 이처럼 소비자 심리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며 물가가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옵니다. 모레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하락세로 돌아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쟁쟁한 슈퍼루키들을 제치고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꼽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포병 출신 두산의 정철원 그리고 한화 김인환 선수인데요. 그간 빛을 보지 못했지만 군대에서 간절함을 장전하고 맹활약을 펼치며 신인왕을 정조준하는 두 선수를 최영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속 150km가 넘는 강속구에 7회부터 9회까지 던질 수 있는 체력까지 갖춘 정철원은 올해 혜성처럼 등장한 두산 불펜의 희망입니다. 4년 전 전체 20순위로 입단한 기대주였지만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결국 육군 포병으로 입대했는데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에다가 꾸준히 몸을 키운 결과 구속이 시속 10km 이상 빨라져 필승조로 성장해 강력한 신인왕 후보가 됐습니다. 저도 야구 선수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현역 한번 갔다 와도 된다 생각하면서 나도 언젠간 믿음을 받을 수 있겠지 하면서 열심히 그냥 준비만. 타자 중에서는 팀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날린 한화의 김인환이 단연 눈에 띕니다. 6년 전 육성 선수로 입단해 주로 2군에서 머무르다 포병으로 군대를 다녀온 김인환은 28살이 돼서야 빛을 본 만큼 매 타석 최선을 다하며 최고령 신인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올랐을 때 그때 저는 이제 홈런 하나만 치자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기회가 오면은 놓치지 말자, 한 타석 한 타석 최선을 다하자 이 생각. 6년 만에 중고 신인왕 탄생이 유력한 가운데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왕을 차지할 포병 예비역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뒤 오전부터 하늘이 맑게 드러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은 30.2도, 화천은 32도를 조금 웃돌았고요. 낮 동안에도 폭염특보가 유지되던 제주는 34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재 전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절기처서인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낮 기온도 30도를 밑돌며 33도 안팎까지 오르던 큰 더위는 물러가겠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남부지방에 정체하며 가끔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와 제주에는 최대 30mm, 그밖에 충청과 강원 중서부, 경북 북부에는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내일 자외선도 강하지 않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 27도 등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의 낮 기온은 비가 내린 뒤에도 30도 안팎으로 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대체로는 30도를 밑돌겠습니다. 강릉의 아침 기온 21도 보이며 아침 저녁 더위 걱정 없이 서늘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주 후반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약한 비 소식 들어있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